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에 꼭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들로만 요점 정리하였습니다. 시험에 아슬아슬하다 하신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누르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노인에 대한 보상, 먼저 제도적 보상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이런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헷갈리기 쉬운 거 정치적 보상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어버이날을 지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이런 날, 특별한 날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보상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년기 신체적 특성, 세포 노화되어지고요. 면역 능력도 저하되어지지요. 잔존 능력, 남아있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회복 능력도 떨어지겠죠. 비가역적 진행,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가역적이라는 거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다오 노래를 해도 돌아가지 않는다. 비가역적 진행이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노년기 심리적 특성, 우울증 경향 더 증가하겠죠. 두 번째, 내향성의 증가, 내향적이 되어진다, 내성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도 감소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 기피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조심성의 증가,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느려지고 더 신중해지겠죠. 경직성의 증가, 긴장하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경직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인 태도를 고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하는 거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 싫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일 처리하는 거 도전하는 거 이런 거 긴장하기 때문에 경직되어지기 때문에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응어리졌던 감정들이 다 이제 해소가 되어지고요.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도 더욱 생기고 유산을 남기려고 하고 의존성도 더욱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시험에는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신중해지는 이런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뭡니까? 라고 하면 조심성 이렇게 찍어내야 되는 겁니다. 노년기 사회적 특성, 역할이 상실되어지겠지요. 그리고 노후 자금이 없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빈곤해집니다. 유대감 상실 또는 감소가 되어지지요. 사회적인 역할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도 좀 소원해지고 이런 끈끈했던 유대감들이 좀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사회적인 관계도 위축이 되어집니다. 가족 관계의 변화,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결혼하고 다 떠나고 나면 집에 빈둥지만 남게 되어진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수정 확대 가족은 자녀들과 한 집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 가까이에 살면서 자녀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족 형태에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수정 확대 가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가족관계가 변화되어짐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첫 번째, 공적 부양과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공적 부양은 국가나 사회가 지원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사적 부양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양을 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이 더욱 강화가 되어지면 좋겠죠. 점차 공적인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가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 최저생활은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용보험은 요양보호사가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거 고용보험입니다.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70% 이하의 노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생활에 안정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다.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들의 건강과 관련되어진 사회제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집니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 20% 이상일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노령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고고 했죠. 고령입니다. 초고령.
노인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 뭐가 있나 보겠습니다. 먼저 노인주거복지시설, 집과 관련되어진 시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양로시설이에요. 이것은 노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가정이 들어가니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을 만들어서 지내게 하는 거. 노인복지주택은 분양을 하거나 임대해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들을 위한 의료와 관련되어진 시설은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노인성 질환을 가진 우리 어르신들이 입소해서 생활하는 거예요. 여기는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 9인 이내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진 시설은 뭐가 있느냐? 먼저 노인복지관이 있지요. 경로당, 노인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집에서 생활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은 뭐가 있느냐? 방문요양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거예요. 방문 목욕도 마찬가지로 방문을 해서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주야간 보호 잘 아시죠? 자, 일정 시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지내고 오는 곳입니다. 단기 보호는 단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보호를 받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방문 간호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이에요. 그런 시설이고 방문 간호는 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자는 누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는 국민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을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가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이 더욱 증진되고 생활이 안정되게 하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첫 번째 보험료, 그 다음에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부터는 중요한 거예요. 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해요. 한 집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통합 징수를 하는데 돈 관리는 따로따로 한다. 독립회계를 하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집에 살아서 통합 징수를 하지만 맞벌이 부부 요즘에 돈 관리 따로 하죠. 독립회계 따로따로 돈 관리한다. 통합 징수 독립회계 이거 시험에 자주 보기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통합회계로 관리한다. 그러면 X가 되겠죠. 잘못된 겁니다. 통합징수 독립회계. 제가 앞에서 재원조달은 보험료, 국가지원금, 본인 부담금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지원금은 20%예요.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것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부담금, 시설에 들어갈 때는 20%예요. 집에서 할 때는 재가급여는 15%입니다. 자, 이거 암기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색깔 보세요. 제가 15하면 15%, 15하면 15가 뭐냐 하면 요양보호에서 열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런 게 15예요. 제가 15하면 시급 20, 우리 시급 한 20 정도는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쵸? 자, 이렇게 쓸데없이 말도 안 되게 억지로 해서 제가 암기법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억지로 하노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도요. 이게 또 기억에 남더라고요. 자, 제가 15하면 시급 20이다. 기억을 하시고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40에서 60% 경감이 되어지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실 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그리고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중에서 공단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내가 요 긴 것을 왜 알려드리느냐 하면 시험에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되어진 보기가 나올 때에 지자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지자체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땡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가 나오는 게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요 긴 글과 그 밑에 있는 거 지자체에서 하는 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뭐 업무와 관련되어진 폭행 등으로부터의 보호, 요거 두 가지만 지자체가 나옵니다. 요 긴 문장으로 보기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자체 나오면 일단 땡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장기 요양기관들이 참 많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자, 이분들이 공짜로 그냥 하는 건 아니겠지요. 했던 그 서비스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심사하고 지급을 하겠죠. 자, 본인 부담금은요. 본인 부담금은 가입했던 그 대상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65세 이상인 자이거나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치매, 뇌졸중,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그 대상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할 거, 입원 중이다 그러면 제외가 되어집니다. 다음은 장기요양 등급은 어떻게 신청을 하고 판정이 되어지는지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을 하고 나면은요, 방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판정을 하고 최종 판정이 되어집니다. 최종 판정은 1등급부터 5등급 인지 지원 등급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에 등급 외가 되어진다 그러면 땡, 탈락이라는 겁니다. 신청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대상자가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신청은 본인이 할 수 있고 가족, 친족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공단 직원이 방문을 해서 방문 조사를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가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대상자의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어서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해서 컴퓨터 판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1차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최종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내린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지고요. 장기요양 인정의 이 유효기간은 최소 2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은 그냥 무작위로 등급을 주는 게 아니겠죠. 점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쉬운 암기법에 이거 외우는 법 뭐 올려놓은 거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 치료를 했더니 뭐 몰골이 말이 아니네 하면서 한 거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5등급 경증 치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을 신청을 하고 등급을 받고 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대상자에게 두 종류의 서류를 보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밑에 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장기 요양 인정서예요. 예, 등급 받은 거 인정합니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서류예요. 여기에는 장기 요양 등급, 유효기간,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요. 위에 게 더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예요. 이것도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겠죠. 자, 이것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서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한도액, 본인 부담률, 급여 종류와 횟수, 비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것은 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재가급여, 우리 대상자가 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 방문 요양이 있겠죠.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을 해서 우리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이 있겠고요. 방문 간호도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진다고 했죠. 주야간 보호,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노치원이죠. 일정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하는 거 단기 보호 있고요. 기타 재가급여에는 복지용구 구입이나 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라고 하는 것은 신체 활동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품들, 그런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거, 이것은 재가급여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재가급여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겠습니까? 친숙한 환경이 되어지겠죠. 집에서 하니까 익숙한 환경이라서 좋고요. 사생활이 존중이 되어지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여기에 속합니다. 의료, 간호, 요양서비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 중심 생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받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 요양비가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우리 가족은 특별히 현금을 좋아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나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 이용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이 주야간보호센터에 등록을 하려고 한다. 그럴 경우에 먼저 서비스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하겠죠. 그 노치원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가 주 5일 다 갈 건지 3일만 갈 건지 아침을 먹을 건지 말 건지 이런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아, 여기 마음에 드네. 그러면 계약을 체결을 하고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내가 계속 이용을 할지 그만할란다, 종료할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되겠죠. 요양보호 업무 첫 번째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 활동하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세면, 구강, 목욕, 식사, 화장실 돕기 이런 게 있겠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헷갈리기 쉬운 건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밥, 청소, 빨래입니다. 밥, 청소, 빨래 기억하시고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개인 일 보는 거 도와주는 거예요. 외출 동행, 관공서 방문할 때 동행하는 겁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는 생활 상담이나 말벗, 의사소통 도움 주는 겁니다. 자, 시험에 가끔 어렵게 나올 때에는 편지 대피라는 것은 어떤 업무입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는 정서 지원 서비스요 하고 정답 체크해야 되겠죠. 기능 회복이나 간호처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가능한 행위가 있는데 경구약, 먹는 약이거나 외용약 바르거나 뿌리는 약일 경우에는 투약이 가능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기에 만약 대상자의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니겠죠. 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상자의 특성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응급 상황 시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정답이 아닌 거겠죠. 자, 요양보호 서비스를 하는 이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 기능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역할, 나머지는 시험지 보면 바로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관찰자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상태, 약 복용 여부를 파악한다, 살핀다, 관찰한다 이런 거죠. 동기 여부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옹호자, 대상자를 편들어 주는 거죠.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대 의심이 되어진다 그러면 신고하는 거고요. 성희롱을 당하는 것 같다 기관장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옹호자가 되어준다. 편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시설 노인에 대한 권리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획일화된 머리 모양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머리 모양을 선택할 수 있다. 개인 물품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은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이지요.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비상벨도 설치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가 불편하다. 이것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진 거죠. 자, 세 번째, 사생활
생활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 있고요. 동의 없는 사진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되어져서는 안 되고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개별화된 식단도 제공받을 수 있고요. 잔존 능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종사자들은 직무 훈련을 잘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도 있습니다. 외박이나 외출도 최대한 보장되어져야 되고요. 투표권도 보장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가 일어나는 여러 요인들 중에 기출문제에 언급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어져 있을 때 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요. 부양 의무자가 부양의 의무가 너무 과중되어졌을 때 또한 노인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인의 의존성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부양 의무자의 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또한 학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의 유형 중에 신체적 학대 보겠습니다. 신체적 학대는 폭행이나 출입 통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적으로 어떻게 해를 가한다 이런 것은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내는 것 이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일을 하도록 강제로 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고요.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하는 것 이것도 신체적인 학대입니다. 위협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뒤에서 언급되어질 건데 정서적 학대에서의 위협은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체적 학대에서의 위협은 힘이나 도구를 이용을 해서 협박하는 것. 이것은 신체적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무시하는 것 모두 정서적인 학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회활동, 종교활동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성교제 못하게 방해하는 것 정서적 학대입니다. 시설로 보내버린다, 협박하는 것, 거취 문제에 있어서 결정할 때에 배제시킨다, 집안의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모두 정서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신체적인 부위를 드러내고 기저귀 교체하는 것 이런 것도 성적 학대입니다. 경제적 학대, 허락 없이 돈을 인출한다거나 상속 후에 부양하지 않는 것 경제적 학대입니다. 방임, 방치하는 겁니다. 식사, 목욕이 힘든 노인을 방치해둔다, 간병을 소홀히 한다, 모두 방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아, 돈과 관련되어졌으니까 경제적 학대일까? 아닙니다. 생활비 지원하지 주지 않고 방치해두기 때문에 방임입니다. 세금이나 각종 요금 납부하지 않는 것, 용돈 안 주고, 종교활동비 안 주고, 경조사비 안 주는 거 모두 방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방임과 신체 학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방임은 세금이나 각종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 방임이라고 했지요. 자, 신체 학대는 가스나 난방이나 전기 이런 것을 끊는 것은 신체 학대입니다. 가스 끊으면 밥도 못 해 먹잖아요. 난방 끊으면 얼어 죽잖아요. 이것은 신체 학대다라는 거죠. 자, 전기를 끊었다 이것은 뭡니까? 신체적인 학대인 거죠. 그러나 전기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방임이다라는 거예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기 방임은 스스로 거부하는 거예요. 약 복용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거, 스스로 거부하는 거 자기 방임입니다. 유기는 방임과 헷갈릴 수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연락 두절하는 거. 우리 어르신을 입소를 했어요. 그런데 왕래하지 않는 거.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배회하는 노인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부양을 해야 되잖아요. 부양 의무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거나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고 배회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기입니다. 유기와 방임 구분할 때 헷갈리기 쉬운 거 한 가지 보고 가겠습니다. 유기는 앞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방치하는 거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가출하게 하고 배회하는 것은 유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정된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하는 것 이것은 방임입니다.
기관, 먼저 노인 학대에 관련된 기관 보겠습니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에요. 노인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는 거죠. 노인 학대 사례가 의심된다 그러면 여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장기 요양 기관의 모든 직원은 신고 의무자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기관, 장기 요양 요원 지원 센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럴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 밑에 제가 지자체에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두게 되어져 있어요. 시험 문제에 업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정답이 되겠죠. 여기에 지자체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서 제가 지자체 나오면 그냥 땡 해라 했던 게 지자체 나오는 정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희롱, 먼저 언어적 성희롱은 말로 하는 거죠.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성적 관계 회유, 회유는 설설 구슬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로 구슬리는 거. 시각적 성희롱, 눈으로 하는 거죠. 노출,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이런 거고요.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 접촉하는 겁니다. 성희롱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먼저 대상자와 상호 대등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본인 부담금 할인해주세요. 임의로 서비스 제공해주세요. 그러면 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걸 요구할 때는 단호하게 불법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대상자의 학대가 발견되어지면 신고해야 되고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제공해야 되겠죠. 여섯 번째,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개인의 선호를 인정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건강관리, 복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요.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활동이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라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예시 문제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X겠죠. 대상자를 대신해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네, 안 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 원칙에 어긋난다고 거절한다. 네, 이것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서 옳다 싶은 거 정답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권리, 노동에 관한 권리, 휴식,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되어야 되겠죠. 점심시간 보장되어야 됩니다. 평등권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요. 연령, 성별, 학력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관리, 손목 통증, 수분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밤에 통증이 악화가 되어지고요. 손을 털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가 되어집니다. 시험에 예를 들어서 손목이 삐어서 통증이 있다. 이때 초기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강하게 털어준다. 그러면 정답이 아닙니다. 강하게 털어준다. 아닙니다. 자, 손상 직후에는 냉찜질을 합니다. 초기에는 냉찜질, 만성은 온찜질입니다. 압박붕대 감아주고요.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합니다. 물건을 이동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허리 돌리지 말고 발 움직여, 물건은 몸 가까이입니다. 지지면을 넓힌다는 것은 발을 벌려서 지지하는 면적을 넓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동작을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이 문제 오답률 높은 문제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동작 빠르고 신속하게 하면은요, 몸에 무리가 갑니다. 두 번째,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스트레칭 한다. 아니죠.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가동 범위가 넓어진다. 네, 정답입니다. 호흡을 최대한 참으며 동작을 한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애매하고요.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경과가 길고 재발이 빈번하죠. 원인이 불명확하고 합병증 생기기가 쉽습니다. 약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되어서 약물 성분이 신체 내에 오래 남아 있어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 저하로 욕창이 잘 생기고요.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약이 많잖아요. 이 약물 성분들이 신체 밖으로 이렇게 좀 배출도 되어야 되는데 계속 몸속에 축적이 되어지니까 약물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어지는데 약물 중독 나오면 그냥 신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보겠습니다. 위액 분비가 저하가 되어지겠죠. 위액 분비량이 감소합니다.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합니다. 빨간 색깔이 보기에 자주 출제되는데 지방 흡수력이 감소합니다. 저하되어집니다. 외우실 때 지갑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간 기능 떨어져서 약물 대사 능력 저하된다고 했지요. 당내성 감소입니다. 당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직장벽의 탄력성도 감소합니다.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 기침 반사 저하,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거예요. 목에 이물질이나 이런 게 끼었을 때에 반사적으로 기침하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섬모는요, 잔털이에요. 이 섬모 운동이 또한 저하되어지겠죠. 그래서 노화가 되어지면 미세물질 잘 걸러내지 못합니다. 기침 반사 저하, 섬모 운동 저하,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폐포의 탄력성 저하되어지고요. 폐 순환량 감소되어집니다. 그래서 폐활량이 떨어지지요. 따라서 운동 능력도 저하가 되어집니다. 코 점막이 건조해집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몸의 수분이 전체적으로 다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 어좁골커입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어좁골커. 추간판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키가 줄어들지요. 근긴장도, 근육의 긴장도예요. 사람이 긴장하면 이렇게 쪼그라들다가 휴, 펴졌다가 하잖아요. 그걸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이 쪼그라들었다가 펴졌다가 이런 능력이 저하가 되어지겠죠. 근육량 저하되어집니다. 인대의 탄력성도요 저하가 되어지겠죠. 팔, 다리의 지방은 줄어들고 엉덩이,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합니다. 노화에 따른 시각계 변화, 눈부심이 증가하고요. 결막이 얇아집니다. 각막 반사, 눈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반사적으로 눈을 감는 거 이런 거 말합니다. 그런 능력이 떨어지겠죠. 눈물의 양 감소합니다. 노화가 되어지면 전체적으로 몸에 수분이 줄어든다고 했죠. 그래서 눈물의 양도 감소합니다. 동공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빛 수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황화 현상이 일어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 손발톱이 두꺼워집니다. 이거 보기로 종종 출제되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표피가 얇아지고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모공의 멜라닌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흰머리가 생기는 거고요.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떨어지겠죠.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 변화, 전립선 비대해지고요. 잔뇨량 증가합니다. 소변줄기 가늘어집니다. 방광의 기능이 저하되어져서 빈뇨, 요실금, 야뇨증이 생기게 됩니다. 빈뇨는요, 화장실 자주 가는 거, 야뇨증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겁니다. 여성분들은 난소의 크기가 작아지고요. 질의 수축, 분비물이 저하되어지고 질염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변화, 공복혈당이 상승합니다. 포도당 대사능력, 포도당을 내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떨어지고요. 인슐린 민감성이 감소해서 고혈당이 되기 쉽습니다. 기초의 대사율 감소하겠죠. 그 외에도요, 후각 기능이 떨어져서 미각이 둔화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쓴맛과 신맛은 다 경험을 하셔서 그런지 쓴맛과 신맛은 잘 느낍니다. 학문 관략근에 긴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 긴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좋아져야 되는데 긴장을 안 해서 변실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침 분비 잘 안 되고요. 장 운동성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고막이 두꺼워집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애들이요. 말하는 것 요즘에 잘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자꾸 물어보면은요. 우리 애들이 됐다 엄마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엄마 고막에 살쪘다 이래요. 예, 고막이 두꺼워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핵입니다. 결핵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집니다. 2, 3주 동안 계속 기침을 하거나 발열이 난다 그러면 결핵 검사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예를 들어서 결핵 검사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그러면 정답이 아니겠죠. 결핵 의심 대상자를 돌볼 때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돌보면 괜찮습니다.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을 했을 때에는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결핵에 걸린 대상자와 물건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결핵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요. 이 결핵균은요. 햇볕에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구 등은 일광 소독해야 됩니다.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입니다. 치료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합니다. 독감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니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 앞에 있는 이 항이라는 것이 저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항암, 암을 저항하는 거예요. 바이러스에 저항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로바이러스 장염, 오염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병하게 되어지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 NO입니다. 전염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해서는 안 됩니다. 옴, 밤에 가려움이 심하고요. 여름에 발생이 잘 됩니다. 감염도 잘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치료해야 됩니다. 옴 치료는 옴 치료는 모두 치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세탁 후에도 3일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탁이 어려울 경우에는 3일간 햇볕에 쬐거나 다리미로 달인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머리니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1년 중에 언제나 발생이 가능하고요. 감염 대상자를 돌본 다음에는 귀가 시 옷 세탁하고 샤워해야 됩니다. 뜨거운 물로 세탁해야 되고요. 48시간까지 살아남아서 재감염 우려가 있습니다. 위염, 위에 염증이 있다. 위 점막에 염증이 있는 것이 위염입니다. 위염은 배고플 때 명치 부위에 통증이 있고요. 새벽에 속이 쓰리다 그러면 위궤양입니다. 위암은 서서히 진행이 되어지죠. 증상이 느립니다. 대장암은요. 저잔여 시기를 섭취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집니다. 저잔여 시기가 뭐냐면 시기 먹는 거지요. 왜 다이어트 할 때 시기가 80이고 운동이 20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먹는 걸 이야기합니다. 식이요법 이런 거. 자, 그러면 저잔여 조금만 남는 거예요. 자, 대장에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좀 남아야 되는데 조금만 남는 거예요. 이 좀 남아있어 이게 똥이 되는데 그래서 저잔여 시기를 섭취하는 것이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 그렇고요. 저잔여 시기가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설사는요. 하재, 설사를 하는 약입니다. 이런 약물 남용이 원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설사하면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충분히 마셔줘야 탈수 예방이 되어지고요. 고섬유질 음식은 섭취를 제한해야 되겠지요. 시험에 은근히 설사가 자주 나옵니다. 만성기관지염 하면 이른 아침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가래 끓는 기침을 하는 증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거담제나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기관지 내에 있는 가래를 배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위해서 가래를 배출을 하는 거죠. 뜨겁거나 차갑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폐렴은 폐 조직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가지고 폐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식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이것은 기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온도 차이나 흥분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집니다. 자, 호흡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카페트 깔면 안 되겠지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로 환기하거나 갑자기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것에 노출되어지는 것 안 되겠습니다. 뜨거운 물로 침교류를 세탁해야 되겠죠.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오후에 고열이 났다가 늦은 밤에 열이 내리는 증상이 반복되어집니다. 폐결핵 치료는 항결핵제를 복용을 하는데 항이 저항하는 거라고 했죠. 항결핵제를 복용을 하는데 이 약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용 기간도 길어요. 그리고 자의적으로 중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도 길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해야 되고 객담 검사를 해야 됩니다. 고혈압은 이명이나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있고요. 혈압약은 꾸준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혈압이 조절이 되어도 투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요. 혈압은 측정하는 시간과 자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염 시기, 저지방 시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지방 유제품 같은 것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은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 협심증, 흉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겠죠. 신부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심장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거고요. 현기증,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납니다. 부종이 나타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매일 체중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부종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분을 제한해야 된다. 특히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빈혈은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에 산소가 원활히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빈혈 치료할 때는 철분제 먹어야 되죠. 비타민C와 함께 복용하면 좋은데 철분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관절이 뻣뻣해집니다. 수영이 좋은 운동이고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체중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칼슘, 비타민 D 섭취해야 되는 거 잘 아시지요?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됩니다. 걷기 운동이 좋습니다. 고관절 골절, 골다공증이 있는 우리 어르신이 낙상했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요실금이 생기는 이유는 방광에 저장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골반 근육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실금의 종류, 복압성 요실금은 압력입니다. 기침이나 재치기, 달리기와 같은 이런 압력이 가해졌을 때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절박성 요실금, 절박한 거예요. 소변이 마렵다는 걸 느끼자마자 소변이 나오는 거고요. 역류성 요실금은 역류하는 거예요. 소변의 이 배출이 잘 되어야 되는데 소변 배출이 잘 원활하지 않아 가지고 방광에서 조금씩 흘러 넘치는 것, 역류하는 것입니다. 자, 치료는요.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수분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고 변비 예방해야 됩니다. 체중 조절을 해야 되는데 비만이 되어지면 복부에 압력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 조절해야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이 비대해져서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압박하는 겁니다. 원인은 호르몬 불균형 알아두시고요. 전립선이 커지는 거니까 비만과 관련이 있겠죠.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도 원인이 되어집니다. 증상은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이 가늘어지고요.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옵니다. 잔뇨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뭔가 남아있는 것 같다. 시원하지가 않다. 그렇고요. 빈뇨, 화장실 자주 가고 싶다. 긴박뇨, 화장실 가고 싶다 느꼈는데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야뇨, 자다가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치료는 도뇨관을 사용을 해서 소변을 빼줘야 되고요. 심하면 전립선 절제술을 해야 됩니다. 방광염 대상자는 수분 섭취를 권장해야 됩니다. 염증 유발하는 물질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방광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배뇨 훈련이 필요합니다. 욕창이 잘 생기는 부위는 이곳 천골입니다.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자주 바꾸어 주는 것이 좋겠죠. 침대는 2시간마다, 의자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천골 부위에는 도넛베개를 사용을 하지 않는데 도넛베개가 압박이 되어져서 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대상포진은 수포가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타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는 거 잘 아시죠? 녹내장, 백내장 문제가 나오면 녹압, 백수만 기억을 해도 거의 90%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녹내장은 안압, 백내장은 수정체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을 해서 시신경이 손상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몸 일으키기나 고개 숙이는 자세는 좋지 않겠죠.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되어지는 건데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다음 단요, 다식, 체중 감소의 증상이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액은 입으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위장관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사로 주입합니다. 발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발톱은 일자로 깎습니다. 이거 실기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 중요한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뒤에 운동하게 합니다. 당뇨병, 고혈당, 저혈당 암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고혈당은 활동량 감소, 식사량 증가, 배뇨 증가, 체중 감소, 피로입니다. 빨간색 글씨 보면서 암기하겠습니다. 고등학생 자녀들은 공부한다고 활동량은 줄어들고 식사량은 배로 증가하지요. 엄마들이 그것을 체감하고 나니 피곤합니다. 자, 저혈당.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은 활동량은 많습니다. 그러나 식사량은 적지요. 그것을 본 두식이가 이야기합니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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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우울증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울증임을 쉽게 알아채지 못합니다. 소화불량과 같은 신체 증상으로 호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입니다. 햇볕을 쬐면서 규칙적인 운동, 걷기 운동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도 늘리는 것이 좋겠죠. 선망은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서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선망 문제에서 거의 90% 이상 호전과 악화가 반복된다 요 문구가 등장을 하고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가벼운 야간 선망일 경우에는 방을 밝게 하고 따뜻하게 해주면 진정됩니다. 치매는 기억력 저하, 언어 능력 저하, 진압력 저하,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실행 기능 저하입니다. 실행 기능은 집안일을 하거나 자신의 옷을 입거나 이런 어떤 일을 실행하는 그 기능이 저하된다 이런 말입니다. 진압력 하면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 시작날 기억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치매 환자에게 진압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좋은 것은 하면 식사할 때 시간을 알려준다. 이런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 장소, 날짜와 관련된 거. 경정 치매일 경우에는 단기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신체 장애로 이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뇌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뇌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입니다.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마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측 뇌가 마비된다 그러면 좌측 팔다리가 마비가 되어지겠죠. 좌측 뇌가 마비가 되어지면 우측이 마비가 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언어장애가 발생합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거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연하곤란, 삼킴장애죠. 잘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폐렴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현기증, 뒷골 통증, 팔다리 저림과 같은 뇌출혈 전구 증상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소뇌에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운동실조증이 오게 되는데 균형 상실이 되어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그러면 소뇌에 뇌졸중이 왔다. 요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할 수 있습니다. 파킨슨, 앞에 파에 빨간색으로 한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파킨슨은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 분비 장애입니다. 도파민 분비가 과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분비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도파민 나오면 파킨슨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는 도파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경직 및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는데 자, 제가 앞에서 도파파 할 때 떨어주었죠. 이유가 이거 안정시 떨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파파 이렇게 떨어주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증상은 굽은 자세, 그 다음에 자꾸 넘어지고요. 균형 감각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치료는 근육 스트레칭, 관절 운동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방접종 보겠습니다. 시험에 완전 잘 나옵니다.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 디프테리아입니다. 10년마다 파디 10년마다 파디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파상풍 디프테리아 있고요. 자,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대상포진 그 다음에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1회입니다. 대상포진은요 50에서 64세까지 1회, 폐렴구균도 위험군에 한해서 50에서 64세에 1, 2회 접종이 있어요. 그러나 65세 이전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해야 되는 것은 대상포진, 폐렴구균, 파상풍,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겠죠. 암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대패, 파디인을 접종해야 합니다. 대패 삼겹살로 파디인 한 번 더요. 대패 삼겹살로 파디인.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좋지만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도 있습니다. 신부전, 부신기능 저하, 간경화는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신부, 부신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혼식장에 입장할 신부들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잖아요. 수분 섭취 제한해야 되겠죠. 신부, 부신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양관리, 콩이나 유제품은 매일 섭취합니다. 과일은 하루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이거 좋은 말이니까 O일 것 같지만 정답은 X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섭취해야 됩니다. 음식은 뜨거울 때 간을 맞추지 않습니다. 식초나 후추, 파, 마늘 등의 향신료를 사용을 합니다. 싱겁게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비타민 D를 섭취해서 칼슘 흡수를 도와야 되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갈증에 대한 반응이 느립니다. 목마른 거 그 반응이 느려요. 그래서 탈수가 되기가 쉽습니다. 운동, 우리 어르신들은 균형 감각이나 조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강도에서 고강도 순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빠르게 바꾸는 운동은 피해야겠지요. 운동의 강도, 기간, 빈도는 서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시의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합니다. 수면, 우리 어르신들은 수면 중에 자주 깨고요. 수면 양도 줄어듭니다. 낮 시간에 자주 졸지요.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해야 됩니다. 성생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합니다. 전립선 절제술, 자궁 적출술, 유방 절제술을 한다고 해도 성기능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성생활로 뇌졸중이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술을 하거나 질병이 있다고 해도 성생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문제는 출제가 되어질 거고요. 알코올 섭취 같은 것은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약물 사용 방법,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을 하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약물 사용과 관련해서 주스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자몽 주스, 하나는 오렌지 주스입니다. 자몽은 복용을 하면 안 되죠. 자몽, 차몽! 그 다음에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좋습니다. 오렌지 주스 O. 그 다음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서 복용이 가능합니다. 복용하던 약은 의사 처방 없이는 중단은 해서는 안 되고요. 새로운 약을 처방을 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습니다. 요양보호 기록을 하는 목적은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업무를 그만두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이 연속성이 유지되기 위해서이고요.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기록을 하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했던 내용과 시간이 기록이 되어지겠죠. 기록할 때의 원칙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많이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많이 대신에 뭐 2잔 마셨다, 3잔 마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요. 며칠 전 대신에 2일 전 이런 식으로 몇 번 여러 번 대신에 3번, 5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합니다. 가끔 오랜만에 심하다 이러면 모호한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업무 보고,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업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업무 보고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두 보고는 말로 보고하는 거죠. 상황이 급할 때 뛰어가서 말로 보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벼운 사안일 경우에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업무 회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 회의는 우리 대상자의 사례를 놓고 회의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올바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이 사례 회의는 서비스 질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원래 회의는 우리 보통 모임 같은 데에서 원래회 하는 것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회의를 말합니다. 임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사전에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세 이상 성인 본인이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해야지 대리 작성 안 됩니다. 작성한 후에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변경과 철회도 가능을 하고요. 의료기관에 연동은 되지 않습니다. 빨간 색깔 되어 있는 거 모두 다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냥 임종을 앞둔 환자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는 합니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 산소 공급도 합니다. 다만 연명 치료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시험에는 심폐소생술이 자주 출제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5가지 단계의 심리 변화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정, 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진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분노,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야, 이렇게 분노하고요. 그 다음 타협의 단계입니다.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내 병 고쳐주시면 내 재산 절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요, 교회나 성당 같은 데 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나 이제 새 사람 되어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하고요. 그 다음 극심한 우울의 단계를 거쳤다가 이 죽음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교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상체와 머리를 높여줍니다. 호흡은 불규칙적이고요. 소변량은 감소합니다. 사진은 점차 싸늘해지고요. 근육이 무력해져서 실급과 실변이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요양보호사는 혼이불 밑에 방수포를 깔고 기저귀를 채워줍니다. 변실금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해서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에는 가래 끓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은 분비물이 기침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배액이 잘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는 매우 불안하고 불안정하겠지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이나 음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을 고려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청각과 관련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원했던 종교의 임종의식과도 연결지어 줄 수 있습니다. 사후에 대상자가 눈이 감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즈를 적셔서 눈 위에 올려줍니다. 임종 후 가족들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있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나 장지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격려는 하되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 마세요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슬픔을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요점 정리부터 하셔야 되는데요. 본 영상 보시고 실기편 나오기까지 기다리기 힘들다 하신 분들은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 또는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영상으로 요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쉬운 암기법 영상 있습니다. 최신 영상으로 보셔서 암기하는 데 도움 받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기출문제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이염!